예,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한울센터 이사장 강영준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인사드린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예, 반갑습니다. 전에 우리 이제 사무국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좀 프로그램 같은 거를 더 좀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나, 좀 의논을 하던 중에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을 좀 가졌었는데 제일 오래 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대학 입시생들 국어 논술 하는 거였어요. 한 15년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좀 해드리면 어떻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교재처럼 한번 만들어도 보고 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이제 한 번에 1시간 해서 4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 교재가 그 사회분량의 교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강 어법에 맞게 글쓰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맞춤법이나 좀 이렇게 또 문장을 좀 문장답게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2강과 3강은 그걸 한번 잡아봤어요. 이제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마주치시게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지원서 작성이거든요. 저희도 사실 이 한울도 지원 사업으로 이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만큼 지원 사업에 이렇게 그 신청서를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좀 내가 작성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기서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2강과 3강은 그 내용으로 한번 좀 준비를 했고, 마지막 4강은 요즘에 AI 없이 없이 일하는 데가 없으리만큼 이제 항상 옆에 끼고 사는 도구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업무에 어떻게 좀 적용시킬 수 있겠나. 오늘 한번 4강에서 다루기로 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이야기 중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분량이.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맛보기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차후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표지 지나서 이제 보실까요? 화면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제가 이제 써놓은 거는 제가 이제 추가로 좀 필기를 한 건데,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냥 제 말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중요합니다. 저희 한울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지 작성해서 이렇게 내시죠. 그 일상적으로 좀 확인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상근자를 저희가 또 받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취업 공고를 냅니다. 내면은 이제 들어오죠. 신청서들이. 그럼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받거든요. 그럼 이제 다 봅니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맞춤법 띄어쓰기가 좀 심하게 맞지 않으면 인상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게 좀 맞지 않으면, 이거 참 뭔가 좀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그 어법의 표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낸 사전의 이름이 표준국어 대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것대로 쓰면 됩니다, 우리가. 맞춤법, 띄어쓰기, 모든 것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이제 예전에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어디 즐겨찾기 해놓고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인데, 요즘에는 네이버나 거기 화면에 있지만, 또 네이버 국어사전도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런 데서 좀 해보시다가 문장 이렇게 작성하셨다가, 이게 뭐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넣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거든요.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맞춤법 주요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있어요. 그죠?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규정집이 있어요. 책자가 있습니다. 1항, 2항, 쫙 있어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나오죠. 학교 내신 시험에도 나오고, 수능 시험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요런 거는 실무에서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물론 헷갈리면은 찾아보면 좋습니다. 사전 찾아보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만, 또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장착하고 있으면 좀 편리하니까요. 시간 효율도 좀 추가할 수 있고 해서.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 오늘은 아마도 요 얘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제 1항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글씨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도 프린트물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죠. 소리대로 적는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 근데 이게 사실 충돌하는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예문을 써놨는데, 국물을 마신다. 이런 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법에 맞게 적으면 국물을 이라고 적어야 돼요. 국 플러스 물 플러스 을. 어법에 맞으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근데 이걸 소리나게 적으면 국물을 이렇게 적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충돌되는 원칙입니다, 사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법에 맞게 적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소리대로 적기도 해요. 우리 말은.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죠. 국물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는 게 맞는 표기법입니다. 어법에 맞게. 국, 물, 을 이렇게. 원칙상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서의 단어라는 게 품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품사. 우리말은 품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품사는 끝에 사자로 끝나요. 사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적은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표시하는 거.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이 사자는 지금 뺀 건데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다 세보면 9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 9개 품사를 띄었으면 돼요. 9개 품사를. 근데 제가 뒤에 하나 덧붙인 게 있어요. 단 조사는 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8개 품사를 띄어 쓰는 거죠. 조사는 앞말에 붙이는 것이고 띄어쓰기의 대원칙입니다. 이게 띄어쓰기의 대원칙. 그래서 이렇게 글 쓰시다가 이거 띄어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헷갈리신다면 품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품사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걸로 확실히 좀 파악이 된다. 근데 내가 붙여 썼더라 하면 띄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찾아보시면 되지만 그냥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때는 품사 단위로 띄어 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3항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국어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어가 예를 들면 뇌, 가람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산의 옛날 말이거든요. 뇌가. 가람, 강, 낙동강 할 때 강. 강의 옛날 말이에요. 이 고유어입니다. 한자어는 아시죠?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거. 산, 강, 이거 각각에 해당하는 거 한자가 있죠?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에가 외래어인데요. 예를 들면 저기 생일 케이크 있죠? 케이크. 그거를 케이크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거 외래어입니다. 한국어의 한 구성 요소예요. 이게 아니고 케이크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 규정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요걸 규정한 게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제 교재에는 외래어 표기법을 넣진 않았어요. 넣진 않았는데 그 외래어도 그냥 막 적는 게 아니라 그 표기법이 있다라는 거. 외국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1항, 2항, 3항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맞춤법의 대원칙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만, 중간에 건 좀 뺐고 필요한 것만 제가 좀 이렇게 추출해서 적어 놨는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아까 제가 2항에서 말씀드렸어요. 조사 붙인다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밑에 예문들 나와 있죠? 여기서 꽃이에서 이가 조사예요. 이가. 얘를 앞말에 붙이는 거예요. 꽃은 명사거든요. 이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니까 꽃이라는 명사에 이렇게 붙여 쓴 거예요. 꽃이 이렇게. 꽃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저가 조사거든요.
앞말에 붙이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그런 식이고, 세 번째 꽃밖에라는 말이 있어요. 꽃밖에. 이 밖에가 조사입니다. 밖에가 앞에 붙인 건데,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밖이라는 말이 바깥이라는 뜻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안과 밖 할 때, 창밖에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할 때의 밖은 조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그러면은 창명사, 박명사잖아요?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밖이 만약에 조사로 쓰였다. 그럼 붙이는 거예요. 밑에 예문, 너밖에 없어 할 때 밖에는 조사거든요. 같은 밖이라는 말이지만 띌 때가 있고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공문서라든지 이런 데 작성하실 때 이런 게 구별되어서 쓰여지면 이 공문서를 읽는 상대방이 그 글에 좀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기본적인 이런 규정들을 알고 이렇게 표현들을 어법에 맞게 썼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게 쓰는 것이 그 글의 어떤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서 이런 거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구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밖이라는 말이 바깥이라는 뜻을 가지면 띄는 거예요. 창밖에 비가, 이때 밖은 바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야 돼요. 근데 너밖에 없어의 밖은 너 바깥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다음 밑에 이제 42항 의존명사는 띄었습니다 했는데, 또 뭐 의존명사, 자립명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명사입니다. 의존명사도. 그러니까 띄는 거예요. 명사니까.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것바대. 여기 요거 나와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할 때 수, 이거 명사예요. 근데 이 수라는 명사는 혼자 못 써요.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쓰여야 돼요. 그래서 의존명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얘들은 띄어서 씁니다. 띄어서 수것바대. 수 했고, 것 여기 없나? 아는 것이, 그렇죠. 것, 이거 의존명사예요. 띱니다. 바,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띄었죠. 그 다음에 대, 이겁니다.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이 대는 또 요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갈 데가 없다 할 때의 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소. 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의존명사거든요. 그 대가. 근데 그런데 할 때의 대는 의존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데가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붙였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다 할 때는 띄어야 돼요. 이따가 우리 교재 뒷부분에 실제 예전에 실습생분들이 쓰셨던 일지 일부분을 좀 넣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요거 관련한 비문이 하나 있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페이지가 어디냐면은요, 11쪽입니다. 그 밑에 페이지가 11쪽에 맨 아래쪽 문장 보세요. 11쪽 맨 아래쪽, 맨 아래 문장 보시면, 클라이언트들이 직업적 재활을 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찾으셨어요? 그 문장? 거기 경제적 자립을 하는 띄고 대 이렇게 써야 돼요. 이 명사거든요. 의존명사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붙어 있으면 좀 아쉽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문장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따가 뭐 전체 얘기도 다시 드릴 거니까 일단 밑에 대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42항 의존명사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 예문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니까, 표기를 하는 거니까. 페이지 넘어갈까요? 43항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했습니다. 예문 보실게요. 처음에 한 개라고 나와 있죠. 한 개, 두 개 할 때 개. 이거 단위잖아요. 띄어 쓰는 겁니다. 한 띄고 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차 한 대, 금 서돈, 소 한 마리 이렇게 다 띄어 쓰고 있죠. 단위는 띄어 씁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라면 붙이는 거겠죠. 띄는 게 원칙이니까. 그 예외가 밑에 나와 있죠.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어울렸을 때는 붙입니다. 순서, 숫자. 순서, 숫자. 그 밑에 예문을 볼게요. 2시 30분 5초. 순서인가요? 숫자인가요? 숫자잖아요. 숫자. 5초. 5. 5. 그죠? 그러니까 5 띄고 초가 아니라 5초. 이렇게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제1과. 이게 순서거든요. 이건 순서입니다. 제1, 제2. 첫째, 둘째, 셋째.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1 띄고 과가 아니라 제1과 이렇게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순서 아니면 숫자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붙여 쓴다. 순서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띄는 게 원칙, 단위. 단, 순서 숫자는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밑에 44항.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제가 예시 적었는데 13만 4,750원. 우리 이렇게 쉼표 세 자리씩 찍죠. 134 찍고 750 이렇게 하잖아요. 세 자리씩 이렇게 찍는데 글자로 한글로 적을 때는 네 자리씩 이렇게 띄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예문을 보면 12억 3,456만 7,898 네 자리씩 끊어서 쓴 거예요. 네 자리씩. 요 빨갛게 써 있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13만 4,750원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한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숫자로 적을 때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숫자 적는 거는 일상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뭐 품위서나 결의서 작성하실 때 예산은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강의를 했다. 뭐 예산 뭐 10몇만 얼마, 다가 뭐 얼마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항상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글로 쓰면 13만이라고 안 적고요. 일자를 씁니다. 10, 20, 30, 40. 13만 4,750원.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요렇게 쓸 때는 13만 4,750원 이렇게 씁니다. 숫자와 그 글자를 이제 결합하는 방식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실제 우리가 이제 결의서를 쓰거나 결제 서류에 작성할 때는 밑에 것처럼 적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 띱니다. 왜 안 띄게요? 왜 안 띄냐면 중간에 뭐 이상한 거 낄까봐.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이렇게 통으로 적어요. 통으로. 안 보여요. 그렇군요. 보이시나요? 네. 예. 저렇게. 실무에서는 그냥 통으로 다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13만 4,750원 뭐 지출을 하신 거예요. 이제 결제 서류를 올립니다. 그럴 때 이제 뭐 항목 무슨 뭐 다과비 그다음에 이제 금액 적어야 되잖아요. 금액 적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13만 4,750원 하고 괄호 열고 134 750원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렇게 띄면 지적받으실 수 있어요. 띄지 마세요. 그건 붙이세요. 이렇게. 왜냐면 중간에 다른 숫자 집어넣거나 하면 누군가가 이게 이제 그 숫자가 안 맞아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보통 붙여 쓴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7항 보조영언인데 이것도 사실 잘못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예문을 바로 먼저 좀 보실까요? 밑에 불이 꺼져간다, 불이 꺼져간다. 차이가 보이시죠? 앞에는 띄었고 뒤에는 붙였습니다. 그죠?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앞에 건데요. 뒤에 것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둘 다 맞는 거예요. 다만 이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왼쪽처럼 띄었어요. 그러면 계속 띄는 게 좋습니다. 내가 붙였어요. 계속 붙이는 게 좋아요.
붙였다 뗐다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그 규정을 잘 모르고 그냥 그때 막 쓴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일관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이 용어, 보조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쓴다. 보조 용언이라는 그 문법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거거든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품사에 9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용언.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형태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뭐 달리다 라는 말은 달리다, 달린다, 달렸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하잖아요. 그거를 용언이라고 하거든요. 형용사도 형태가 변하거든요. 두 개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분류합니다. 본용언, 보조용언.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먹고 싶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 이 먹고가 본용언이고요. 싶다가 보조용언이에요. 둘 다 용언은 용언이에요. 용언인데 싶다는 혼자 못 써요. 그냥 싶다 이러면 뜻이 없어요. 근데 먹고는 혼자 쓸 수 있어요. 먹고 나니 뭐 배가 부르다 뭐 먹으러 뭐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본용언이고 얘가 보조용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품사, 그러니까 두 개의 품사의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띄어쓰기는 품사별로 띄어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띄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본용언, 보조용언은 붙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근데 이건 사실 그게 아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내 힘으로 막아낸다 했을 때 막아와 낸다 있잖아요. 이게 막다, 내다 라는 두 가지 단어예요. 막다, 내다. 근데 막다는 혼자 쓸 수 있어요. 본용언이에요. 내다는 혼자 못 써요. 뜻이 없어요. 막아와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낸다는 보조용언이에요. 그러니까 얘 둘을 원칙은 띄어야 돼요. 근데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다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규칙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예외가 없으면 원칙만 다 기억해버리면 그냥 금방 넘어가는데 예외가 있다 보니까. 다만의 경우는 뭐냐? 거기 그냥 예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해서 놀아, 나는구나가 용언이에요. 놀다, 나다. 놀다, 나다. 근데 그 중간에 놀아만이라는 글자가 붙었죠. 이거 조사입니다. 조사. 그러니까 본용언하고 보조용언 사이에 뭔가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이러면 그럼 이제 요소가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거죠. 이걸 다 붙여버리면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 개를 붙여놓으니까. 이럴 때는 붙이면 안 되고 띄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놀아만 나는구나. 읽어도 보고. 에서도 읽다와 보다거든요. 그냥 읽어보고 이러면 띄어서 써도 되고 붙여서 써도 돼요. 근데 읽어도 보고 도가 붙게 되니까 중간에 뭐가 끼니까 이렇게 띄어서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걸로 한 번에 기억이 되실 리가 없어요. 그죠? 원래 암기는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뭐 혹시 필요하실 때가 있으면 찾아보신다든지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찾아본다는 거죠. 안 찾아보면 이제 기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또 아까 뭐 사전도 말씀드렸는데 표준국어 대사전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다 보면 또 그러시다 보면 있잖아요. 좀 뻔해요. 사실 자주 쓰는 표현들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실무 영역에서 쓰게 되는 표현들은 좀 뻔합니다. 뭐 개인적인 사적인 무슨 편지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들을 그냥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초기에 좀 신경을 쓰시면 아주 그 공문서, 그러니까 그 문서, 공식적인 문서 작성에 있어서 어법을 그렇게 틀리지 않으실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48항인데요.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이고 이에 덧붙는 호칭과 관직명은 띄어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영신 씨, 최영신
띄고 씨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채가 성이고 영신이 이름이겠죠. 성 이름은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씨는 띄고 채영신 씨. 그 밑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있는데 충무공이 호입니다. 띄는 거. 그러니까 충무공 하나로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순신. 이가 성이고 순신이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얘 둘은 붙여서 이순신. 그다음에 그 뒤에 장군. 이건 뭐겠어요? 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렇게 띄어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렇게 띄었으면 됩니다. 49항 50항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51항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잘 쓰면 51항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잘 쓰시면 어법에 뭐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 자주 틀리신다는 거예요. 많이 틀립니다. 이와 희. 일단 거기 설명은 좀 원칙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부사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로만 날 때는 이예요. 나머지는 히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예문을 볼까요? 가봇이 깨끗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히가 아니고. 근데 간혹 발음 자체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그죠? 특히나 이게 표준어를 가지고 만든 규정이다 보니까 이제 부산 분들은 표준어에 좀 약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리해요. 이런 게. 아니 나는 내 소리대로는 깨끗인데 왜 히로 쓰면 안 되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표준어를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 원칙을 가지고 적응하기는 제가 봐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쓰일 수 있는 단어는 이 중에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깨끗이 같은 거는 쓰이겠죠. 그죠? 뭐 깨끗이 무슨 뭐 정리를 하고 뭐 일정을 맞췄음 이런 식으로 보고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깨끗히 이렇게 쓰면 좀 거시기한 거죠.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쪽까지가 이제 이와 히를 구별하는 규정들이고요. 56항. 이것도 은근히 많이 좀 잘못 쓰는 경우를 봅니다. 던과 든 구별하는 거거든요. 던과 든. 구별 어렵지 않아요. 던은 던 밑에 니은 받침 들어가 있는 거 과거일 때 던이라고 씁니다. 과거. 그다음에 든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영어로 이것 혹은 저것 실 때는 든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틀리실 수 없어요.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언제 추웠어요? 과거에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더라고 써야 돼요. 깊던 물이 얕아졌다. 언제 깊었어요? 과거에 깊었잖아요. 그러니까 깊든 물이라고 쓰면 안 돼요. 깊던 물이라고 써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던은 그렇고요. 드는 배든지 사가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든지 이게 과거의 뜻이 아니죠. 배냐 사과냐 뭐 이것 혹은 저것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든이라고 쓰는 거예요. 밑에 이거 가든지 오든지 보이시죠? 가든지가 과거 뭐 오든지 과거 아니잖아요. 갈 거냐 혹은 올 거냐 선택의 의미니까 든이라고 쓰는 거죠. 일상에서도 우리 이거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어제 보았던 뭐 드라마 던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 본 게 과거 이야기잖아요. 어제 보았던 영화가 아니고 그죠? 던과 든 과거냐 선택이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거는 쉽게 구별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기억해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던과 든 그렇게 구별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7항인데요. 이거는 비슷한 말인데 뜻이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구별해서 쓰면 되게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은 이렇게 색깔로 묶인 게 이제 그 같은 쌍에 비교되는 낱말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석 옆에 나와 있는 거고 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만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늘이다, 늘이다, 늘리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근데 다른 거예요. 뜻이 달라요. 느리다 맨 위에 있는 거 속도입니다. 속도.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느리다. 그래서 옆에 있죠? 진도가 너무 느리다. 이때는 느리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늘이다. 길이. 기냐 짧으냐. 그래서 고무줄을 늘인다. 길이를 쭉 이렇게 길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늘이다 이렇게 쓰고 늘리다는 양이에요. 양. 양은 숫자예요. 숫자.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그걸 양이라고 하거든요. 수출량을 더 늘린다. 이거 카운트가 가능하죠. 수출량은. 뭐 100억 달러, 뭐 200억 달러. 이게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때는 늘리다를 쓰는 겁니다. 많이 좀 틀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 밑에 달이다, 달이다. 이거 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다릅니다. 위에 달이다. 이렇게 다리미로 옷 다릴 때 그 위에 걸로 쓰는 거고 약을 다리는 게 뭔지 아시죠? 요즘엔 이게 잘 없는데 그 한약 옛날에 이렇게 다리는 거. 달이다라고 하거든요. 뜻이 달라요.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마치다와 맛히다. 마치다는 끝내다라는 뜻이죠. 끝내다. 맛히다는 뭐 이렇게 문제를 마치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군요. 맛히다와 맞추다.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구별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맛히다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풀어서 답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0점을 받았어요. 100점 답안지를 냈어요. 시험 문제를 맞히다. 그럴 때 이걸 씁니다. 근데 밑에 맞추다는 이거는 비교한다는 의미예요. 이것과 저거를 비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시험지를 정답과 맞추는 거예요. 뜻이 달라요. 맞히다는 내가 답을 맞추는 거예요. 화살을 쏴가지고 관역을 맞췄어요. 중앙에. 위에 걸까요? 밑에 걸까요? 위에 거예요. 위에 거. 맞히다라고 씁니다. 10점 관역을 맞히다 이렇게 씁니다. 맞추다는 이제 답과 나의 거를 이렇게 비교한다. 밑에 거는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넘어가셔서 그 중간에 반드시, 반듯이 뜻이 다릅니다. 반드시는 꼭이라는 뜻이에요. 꼭.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꼭 지켜라. 그런 뜻이고요. 반듯이는 똑바로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그러니까 뭐 반드시 앉아라. 너 왜 이렇게 구부정하니? 그럴 때는 밑에 반듯이로 적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듯이. 다르다. 사용 용법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다가 이것도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이따가 만나자 이렇게 문자 보내잖아요. 그때 위에 걸로 써야 됩니다. 이따가. 이게 이제 잠시 후에 그런 뜻이거든요. 밑에 있다가는 말 그대로 있다, 없다 할 때 그 있다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 만나기로 했어요 하면은 위에 걸로 써야 된다. 예, 요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 로서와 로서 이건 아실 것 같아요. 자격 수단. 그러니까 대표로서 참석하다. 회의가 있는데 대표분들 참석해야 되는 그런 회의에 내가 대표로서 참석하는 거예요. 밑에 로서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대화로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할 때는 대화로서라고 쓰게 되는 것이죠. 예문을 통해서 두 낱말의 그 용법을 구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 각각의 낱말에 대한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입시 고3 애들 수업할 때는 여기까지 분량이 한 4시간, 5시간 수업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 뭐 말하면 솔직히 좀 재미도 없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찾으시면 나옵니다. 이런 규정들은.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요것도 좀 기억하시고 또 더 찾아보시면 본인들이 다 그 필요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대한 지식들은 갖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장 단위로 갑니다. 문장. 단어를 잘 쓰고 그 단어가 결합된 문장이 또 잘 써져야 되겠죠. 문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문장 하면은 또 문법적으로 문장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 성분. 아까는 품사 말씀드렸잖아요. 품사는 사자 돌림인데 문장 성분은 어자 돌림이에요. 그 용어가. 그래서 우리말의 문장 성분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7개네요. 문장 성분이. 품사는 9개, 문장 성분은 7개. 뭐 각각이 또 하는 뭐 역할이 있고 뭐가 막 있겠죠. 그냥 다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문장 성분이. 그래서 문장을 잘 쓴다는 거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문장 성분을 잘 구성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게, 잘 맞춰놓는 게 문장을 잘 쓴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원칙, 이걸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비문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문, 문장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잘못된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비문 유형 5가지를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비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지 않게 잘 써야 된다. 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문장 성분의 결여. 그러니까 혹시 영어에서 그 뭐 5형식 이런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1형식, 2형식, 뭐 주어,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그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 문장에. 잘못된 문장이죠.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성분에 어떤 문장 성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잘못된 문장인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틀려요. 일단 그 잘못된 비문을 먼저 보시면, 인간은 자연을 지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해 가면서 산다. 이거 딱 보시고, 이 문장 딱 보시고, 이거 잘못됐네. 라고 캐치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문장이거든요. 이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간은 자연을 지배도 하고가 그리고란 뜻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장 2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연을 지배도 한다. 그리고 순응해 가면서 산다. 이 2문장을 합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를 통해서. 맞죠? 그리고가 이제 영어로 따지면 접속사잖아요. 이렇게 문장 2개를 이렇게 접착하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럴 때 이걸 이제 만약에 원래 문장대로 다 이제 쓴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문장. 인간은 자연을 지배도 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해놓고 지금 써져 있는 건 순응해 가면서 산다만 써져 있죠. 지금 이게 빠져 있죠. 빠진 거는 왜 빠진 거냐?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거든요. 앞에 있으니까 똑같은 말 되풀이하기 귀찮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요 생략한 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맞아요. 근데 자연을 순응해가 안 맞아요. 인간은 자연을 순응해 갑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거거든요. 요거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연을 순응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 순응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나요? 네? 네. 그러니까 앞에 말에 이미 문장 성분이 있기 때문에 뺐다고 뺐는데 앞에 말에 이 문장이 없어요. 자연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의 결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결여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요런 문장의 경우에 2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괜히 길게 쓰지 말고, 그냥 인간은 자연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에 순응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하실 때 공적인 성격의 문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실무에서는 문장 짧게 쓰는 게 좋아요. 길게 쓰지 마시고. 여기 이제 일지 매일 작성하실 텐데 바로 그 적용해 보세요. 짧게 쓰세요. 그러면 실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툭툭툭 쓰면 읽기도 빨리 읽혀요.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쓰다 보면 실수가 생기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길게 쓰다가 실수가 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유형은 문장 성분의 결여라는 유형이다. 이럴 때는 빼면 안 되고 이걸 넣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유형 두 번째, 주어 서술어 호응 실패. 요거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진짜 많이 틀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틀리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거 틀리면. 주어 서술어 호응 안 되는 문장 쓰면. 볼게요. 확실한 것은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에서? 것은이 주어예요. 것은. 이게 주어거든요.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것입니다가 서술어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거든요. 것은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 것은 살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써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호응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확실한 것은 살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얘랑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 한다.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실패가 일어난 문장이에요. 이 예를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예, 주어 서술어. 그래서 글 쓰실 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주어부터 시작하거든요. 글 쓸 때. 오늘 날씨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날씨는 이 주어예요. 날씨는 이. 그럼 그 뒤에 뭐라고 쭉 쓸 거 아닙니까? 오늘 날씨는 기온은 올라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서술어를 딱 쓸 때까지 이 문장의 주어가 날씨는 이었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 기억은 한계가 있잖아요. 역시 짧게 쓰면 덜 틀립니다. 짧게. 그럼 기억이 가거든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때도. 그래서 딱 처음 했을 때 주어가 뭐였는지를 기억하고 짧게 그거에 맞는 서술어를 쓰고 마침표 땅 찍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수식어, 피수식어 호응 실패. 피수식어가 뭔지는 아시겠죠? 수식어는 꾸미는 거. 피수식어는 그 꾸밈을 받는 거.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이 수식어. 꽃이 피수식어. 즐겁게 공부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문장이에요. 옆에 썼지만 누가 즐거운 거예요? 즐겁게 공부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 자식이 즐거울 수도 있고 어머니가 즐거울 수도 있어요. 이 문장만 봐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잘못 쓴 겁니다. 자식이 즐거우려면 즐겁게 공부하는 자식을 쉼표 바라보는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의미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혹은 어머니가 즐거워요.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면 그걸 보는 어머니가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자식을 즐겁게 바라보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식어, 피수식어를 정확하게 호응관계를 맺을 수 있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게 실패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부사어, 서술어, 호응 실패. 확실히가 부사어거든요. 확실히라는 말은 100%라는 뜻이죠. 그죠? 모른다랑 결합하면 안 돼요. 모르면 확실히가 아니죠. 어쩌면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확실히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써야죠. 결코, 전혀, 이런 말들. 부정을 한 결합하죠. 나는 절대 너를 사랑해. 틀린 문장입니다. 절대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비교, 병렬, 구문의 모호성. 아내는 나보다 TV를 더 사랑한다. 이거 비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 아내도 TV를 사랑하고 나도 TV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둘 다 TV를 다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TV를. 그런 의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내가 남편인 나와 TV 두 개 중에 TV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은 저리 가, 꺼져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쓰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밑에 병태는 승철이와 순호를 만났다. 이거 잘못된 문장입니다. 왜냐면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병태가 우선 승철이를 한번 만났어요. 다음날 순호를 만난 거예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병태랑 승철이가 둘이서 순호를 만난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이 문장은 두 문장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인 거예요. 의미가 불명확하다. 바꿔서 써야 된다. 자, 다음 제가 오늘 이거를 솔직히 12쪽까지 하고 오늘 1시간 수업을 마치려고 계획을 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막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빨리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는 좀 살짝 드는데, 보겠습니다. 11쪽. 실제로 이거 몇 년 전에 제출하셨던 분들의 일지 중에 일부예요. 어떻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고칠 수 있겠느냐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글. 오늘은 직업재활 사업으로 의료기 부품 조립을 하는 일을 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저희 한울센터가 몇 년 전에는 의료기 부품 조립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재활 사업이라고 해갖고 발달장애인들 지금 있는 친구들 말고 또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장에서 그런 부품 조립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업이 독립되어서 아예 사하 쪽으로 작업장을 차려서 나갔습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그쪽에서 이제 따로 거기 지금 다 합쳐서 발달장애인들, 그 다음에 근로지원인들, 발달장애인들 옆에서 누가 보조를 좀 해야 되니까 또 직원들 해서 한 35명, 40명 정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그렇게 가게 독립되기 전에 이곳에서 작업을 할 때 그때 오셨던 실습생 중에 한 분이 쓰셨던 글이에요. 직업재활 띄고 사업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일단 띄어쓰기. 그 다음에 의료기 띄고 부품. 근데 의료기 부품을 조립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의료기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문장. 클라이언트들이 하는 조립은 단순 작업이긴 하나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이다. 단순 작업. 띄어야 되고요. 단순 띄고 작업. 띄어야 되고. 그 밑에 오랫동안 해온 부품 조립이라 예. 오랜만이야. 할 때 어떻게 쓰죠?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이렇게 씁니다. 니은이에요. 니은. 요때는 시옷으로 쓰지만 오랫동안 해온 부품 조립이라 지적장애인인 클라이언트들이 잘해내는 것을 보니 더 신경 써야 하는 조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일단 문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좀 신경 써보세요. 딱 길어 보이죠? 요거 두 문장. 저는 이거 세 문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제가 입시생들 논술 지도도 했었거든요. 대학교 논술, 입시 논술. 제가 이론식으로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짧게 써라. 니들은 무조건 글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다. 최대한 감추려면 짧게 써라. 아니 이렇게까지 짧게 써도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게 써라. 그래도 니들 글은 길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짧게 쓰세요. 짧으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너무 길어요.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러는데 일단 그건 빼놓고 그냥 나와 있는 것만 해보면 오랫동안 해온 띄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본용은 보조용언이에요. 해온 띄어야 됩니다. 하여온, 해오다. 이때 오다가 이렇게 가다 오다의 그 오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해 띄고 온 부품 조립이라 부품 조립 아까도 띄어야 된다 그랬죠. 이라 지적장애인들인 클라이언트들이 잘 해내는 것을 보니 이거 부사거든요. 띄어야 됩니다. 잘 해내는 이렇게 신경 써야
신경 띄고 써야. 그러니까 이 글은 띄어쓰기의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장을 줄여야 된다. 잘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밑에 거. 클라이언트들이 아까 잠깐 봤던 문장이네요. 클라이언트들이 직업적 재활을 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문장은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주어가 없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많은 도움이 돼야 돼요. 뭐가요? 뭐가 도움이 돼야 돼요? 클라이언트들이 도움이 돼야 돼요? 이들이 하는 작업이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부품 조립 사업. 주어가 빠져 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앞에 채워넣었죠?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 작업이. 주어가 빠져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 하나의 글이잖아요. 그 앞에 뭐 부품 조립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는 거니까 이 작업이 정도의 그 주어를 앞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이 직업적 재활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직업적 재활을 하여 이건 그냥 빼도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띄고 대. 그런데 말이야 할 때는 붙이지만 그 대자를 하는데 의 경우에는 띱니다. 그렇게 이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위에 거 장애인 자아를 위하여 오랜 기간 꾸준하게 활동해 뛰고 오신 응? 센터의 직원분들이 존경스러웠으며 문장이 좀 기니까 쉼표를 한번 찍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자활활동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틀린 문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사실 준수한 겁니다. 근데 좀 길긴 길다. 그 밑에 뇌병변 장애우의 경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장애우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랬습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을 좀 지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라고 합니다. 우자가 친구할 때 그 우거든요. 일단 친구가 아니거든요. 뭐 처음 보는 사이에 무슨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방을 그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뭔가 보살핌의 대상, 친근함의 대상으로 보려는 그런 좀 의미가 있다 해서 그냥 장애인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그렇게. 장애인의 경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나왔죠. 뇌병변 장애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쉼표 찍고 그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뭘요? 뭘 알아야 돼요? 이거 빠졌거든요. 이 문장. 이들에 대해 알아가는 거거든요. 뇌병변 장애우의 경우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호응 안 됩니다. 이거 넣어야 돼요. 아까 뭐 병렬 구문에 문장 성분의 결핍?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유형입니다. 비문 유형 중에 넣어야 된다. 밑에 거. 이거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제가 싹 다 고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쓴 이게 뭐 꼭 이렇게만 써야 된다. 그건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의 정답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 보이시죠? 일단 그 원문 볼게요. 사회복지사로서 실무에 있어 프로그램의 선정, 계획하는 방법과 실제 시행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와 주의점,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계획서 작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번호 붙여놨죠?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이분은 네 가지 점을 깨달았다고 쓴 거예요. 그죠? 1번, 2번, 3번은 이해하게 됐고 4번은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뭐 이해한 거나 고민한 거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가지를 이분은 좀 경험한 거죠. 저 같으면 문장 두 개로 나누겠어요. 1번, 2번을 알았다. 3번, 4번을 또한 3번, 4번도 알았다. 이렇게. 그럼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길어요. 그렇고. 그래서 저 같으면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도 사회복지사로서 실무에 있어 프로그램을 선정 계획하는 방법과
시행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와 주의점,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무엇인지가 방법이 무엇인지, 단계와 주의점이 무엇인지, 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 묶여서 이게 무엇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응 관계가 맞아요. 길긴 하지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치면. 그래서 문장 하나 딱 쓰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이해했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제가 그냥 묶어봤어요. 세 덩어리를.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써본 겁니다. 또한 실제 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쓰면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